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렇게 김두관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부터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웠죠. 지금의 민주당은 다양성이 사라졌다며 박정희 독재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작심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같은 당 사람들을 독재 정권에 빗대는 건 너무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만 김두관 후보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전두환 시절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친 이재명계 모임으로 알려진 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댄 겁니다. 더민주 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을 소환하며 자당을 비판하는 김두관 후보. 그런데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김두관 후보가 하나회 비유를 해서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김 후보는 혁신회의의 사과 요구 자체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경쟁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에 상처를 내는 것은 좀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비판도 좋지만 그러나 전두환의 하나회에 갖다 붙인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요새 사과하라는 게 계속 많네, 이상하게. 비유한 거잖아요, 비유. 하나회라는 게 아니라 비유한 건데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다양성이고. 서영주 의원님, 네. 이게 광주 전남 전당대회 앞두고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에선 더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다양성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두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양성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나온 후보입니다. 만에 하나 김두관 후보가 여기서 이재명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은 왜 출마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다양성에 대해서 목마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마름에 대해서 그게 소수든 다수든 간에 메시지를 내고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만 단어들이 전두환을 빗대거나 박정희를 빗대거나 이런 이 전두환 시대 하나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적절성이 좀 떨어졌다. 그런 부분 좀 고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쓰레기 당원이란 말을 좀 사과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단어 자체들이 자극적이고 직관적인 걸 던지긴 하지만 그래도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메시지 전달을 폄훼시킬 수 있다. 예. 라는 차원이고 다만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문지역시내의가 예전에 원외 조직에서 지금 최대 개파가 됐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시도당의 위원장과 그다음에 어떤 특정 후보들을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밀어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자체는 향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더민주혁신 같은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그 상대의 어떤 다양성을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멀리하셔라. 그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의 대권 가도라든지 정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 있는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단지 비판만 하지 말고 민주당이 과연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잃어버리는 게 없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정도 수준에서 썩 나쁘지 않은 낫배드 정도의 어떤 메시지라고. 낫배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유는 과했지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그 민주당 내에서는 소위 최대 개파가 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 대한 우려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 강성 지지층들의 모임이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했던 그런 모임인데 지난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고 원내 입성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늘어나서 31 플러스 9명 제가
따져보니까 한 40명 정도의 원내 의원들이 더민주 혁신회의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과거처럼 이게 무슨 어떤 정책적인 개파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포용하면서 내는 그런 개파가 아니라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개파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다만 뭐 김두관 후보가 하나회와 비교한 것은 민주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랍고 좀 뭐 굉장히 멋뜩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의 다양성이 굉장히 사그러드는 사라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를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으로 비춰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 정당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당내의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그런 정당은 사실 존립 근거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당내의 다양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들을 하셨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보엽 의원님, 예. 이게 언론에서는 하나회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말을 거치면서 광주 전남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득표율은 올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과 그게 득표율이 오른 것과 하나회라는 표현을 쓴 것이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듯이 비유만 남은 거잖아요. 혁신회의 비판을 하는 그 내용은 사라지고 전두환 하나회만 나왔거든요. 하나회 하면 요새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두환 군부 쿠데타의 중심 세력이었고 이자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을 명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가 광주인데 예. 하나회, 전두환 이런 표현을 들으면 민주당의 당원들, 대의원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과거의 상처를 헤집고 정치적인 이익을 꾀하는 강성 발언 이런 건 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누적 득표율이 90%였거든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요. 그런데 86.97%로 내려왔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 내려온 숫자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광주 전남을 거치면서요. 뭐 저희는 솔직히 저 내려온 숫자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뭐 대표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덜어질 거예요. 90%와 80%는 어쨌든 앞자리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저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대표 지지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훨씬 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실제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가 몇 번 방송에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전까지 최고를 달리고 1위를 달리고 있던 정봉주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것에 넘어서 이제는 역전까지 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한준호 후보도 역시 이동형 TV 같은 그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신명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간 것이 기폭제가 돼서 제명인의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이게 사인이구나 이런 게 해서 돌다 보니까 마치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을 간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자신이 대표가 되는 것까지는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자신과 함께 갈 최고위원까지도 자신이 뽑아가지고 된다라는 이런 비판을 듣게 된다는 것은 일극 체제보다도 훨씬 더 심한 부담감이 될 거고요. 또 앞으로도 한 가지 목소리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다양성이 말살됐다는, 중도 외연 확장이 어렵다는 그런 위기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최고위원 후보 1, 2위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 주말을 거치면서 나왔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DJ를 만들었던 백전도장들이 함께 뛰고 당원들 여러분들이 함께 뛰고 광주가 밀었어. 대통령 만들고 정권 교체하고
박근혜 정권을 쓸어버립시다. 참여의 불꽃이 꺼지니까 민주당 집권의 불꽃도 꺼지고 정봉주의 지지율도 빠지고 있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어제 투표율이 떨어지니까 역전됨으로써 네, 서영주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역 표심이 지금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대표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먹히는 프레임인가요? 일단은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떤 직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찍어라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부터 하락 국면에 있던 김민석 후보가 상승 곡선으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전북, 뭐 광주 전남까지 호남에서 쭉 올라왔는데 일단 저는 봐서는 지금 현재 호남 민심에 있어서의 이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낮은 투표율 속에서 나오는 지금 이재명 대표 80, 90%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당원 중심주의라고 주장하는 이번 전당대회 큰 지치에는 조금 모자랄 수 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당원 중심으로 뭉치자. 당원으로 가야 된다. 당원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데 소수 20%에서 27%의 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앞서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찍어주는 최고위원들한테 자꾸 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내에서 소수의 일부의 당원들의 의견에 있어서 구성된 지도부다라는 그런 약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저는 향후에 지금 이제 수도권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도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자, 이재명 대표로 뭉치자 다 좋지만 당원 중심주의로 민주당이 거듭나자, 변하자 하면서 투표율을 견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투표율 말씀하셨으니까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전북에서 20% 넘었고 광주에서 25% 정도, 그리고 전남에서 23%, 누적 투표율이 26.47%예요. 오신환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일부 지역 경선이 남아있고 ARS도 남아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몇 퍼센트 나왔었죠?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가 49%, 예, 지난번 김기현 당대표 때 55%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표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당내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의 26%까지 떨어진 투표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 민주당이 좀 약간 투표율이 저조했던 측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당원 중심의 그런 어떤 민주당을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5% 정도의 투표율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그 나중에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위원들의 선거 자체가 9명의 후보들 모두가 사실은 색깔이 거의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옹립할 것이냐, 그리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주장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명성에 대해서는 별로 변별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선호하느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정봉주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를 앉히는 게 나는 좋다라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1위 후보는 뭐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5등 안에 과연 지금 6등, 7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재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만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60% 넘었었죠. 예, 투표율. 60.7%였고요. 먼저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 체제를 세워본 사람으로서 두 당을 보면 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거든요. 왜 최고위원 후보들을 병풍을 세우냐. 예. 이 사람들 찍어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국민의힘은 런닝메이트 제도를 해가지고 후보와 최고위원들을 엮어가지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건 또 뭐지 싶었습니다. 예, 그 두 당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인데 이거를 단일한 색깔로 가는 거는 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크게 뭐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공산이 크지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로 전 대표가 뛰고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뜻을 아주 소수의 아주 열성당원들이 잘 받들고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정봉주 후보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요. 이게 어떤 그 정해지지 않는 룰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랐기 때문에 나름 당 지도부에서도 원내에 있는 부분으로 이제 수석부터 시작해서 하려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저는 호남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전북은 한준호 후보, 저 광주는 민영배 후보를 빼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의 약진 자체가 크게 사그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올라가면 더더욱 그 분포가 네.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